북한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앙은행이 송금과 대출 업무를 부분적으로 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장과 기업소 간 거래를 현금 결제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배경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의 중앙은행이 최근 송금과 대출 업무를 부분적으로 개시했다고 합니다. 송금, 대출, 이게 은행 고유 업무인데 이걸 개시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뭐 우리로서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은행이라면 당연히 이게 송금하고 대출 업무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 이제 북한의 은행이라는 것이 이제 발권만 있지 실질적인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불가능할 정도로 북한 경제가 이제 붕괴된 거죠. 그 계획 경제가 이제 붕괴됨으로써 북한의 은행이 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데,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왜 이걸 부분적으로 개시했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떠도는 자금이 이제 늘어난 것이죠. 그걸 좀 이제 국가가 좀 은행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여서 이걸 뭔가 좀 활용을 해가지고 북한 경제를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 일단은 그 원인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어떤 경제적 자강력을 좀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아무래도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강화되어지고 있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화가 거의 뭐 고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외화 부분도 좀 국가가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뭐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2009년도죠. 그 화폐개혁 때하고 좀 그걸 이제 연상시켜지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대대적인 실패를 봤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북한 나름대로 뭔가 경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이 그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과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 중앙은행을 믿고 맡길 것인가. 특히 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일단은 시작을 하겠지만은 그 효과가 기대한 만큼 나올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행표 결제에서 현금 결제로 바뀐다. 이게 골자거든요. 행표라는 게 우리가 듣기에는 좀 생소한데 이게 무엇이고 또 왜 현금 결제로 바꾸려는 겁니까? 네. 북한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의 이제 금융 시스템이죠. 고유한 단일 운행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원화와 관련된 결제는 조선중앙은행을 통해서 다 해요. 상업은행이 없어요. 그다음에 외화 결제, 국제무역 결제와 관련돼서는 조선무역은행을 통해서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물론 분별 외환은행들이 좀 생겼지만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단일 운행 제도를 채택했고, 그다음에 운행 업무의 본질은 뭐냐면은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고 원에 의한 통제입니다. 예, 원에 의한 통제이고, 그다음에 무현금 결제 원칙입니다. 무현금 결제. 그러니까 현금을 되도록이면 쓰지 말아라. 해서 이제 중앙은행을 통해서 자금 공급하는 것도 이 국가의 계획하에 의한 그런 건설 자금, 그다음에 보수 자금 이런 것들 공급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부도 역시 계획대부라는 게 있고 조절대부가 있고 보충대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계획대부라는 거는 계획화가 돼 있는 그런 계획적인 대부이고, 그다음에 조절대부는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 초과하는 수요 자금에 대해서 국가가 자금 공급해 주는 것이고, 보충대부는 이제 그 생산 활동을 잘 못했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럴 때 자금을 공급해 주는, 그야말로 건설 자금이든 무슨 자금이든 국가에서 자금을 공급해 주고 그것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대부 역시 같아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무현금 결제 원칙이죠. 현금은 되도록 쓰지 마라 해서 지불 청구서, 지불 위탁서, 원화와 관련된 거는 그런 지불 청구서, 지불 위탁서에 의한 거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외화인 경우에는 이제 행표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현금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제 무현금 외화 행표라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 기관들이 또 무역 회사들이 경영 활동 과정에 필요한 경비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경비. 무슨 비행기표 사거나 아니면은
코피 사거나 네. 기름, 휘발유 사거나 이런 경비 예산을 쓸 때 현금을 쓰지 마라. 네. 무현금 행표를 써라 해서 이렇게 발행했던 게 이제 행표입니다. 예, 이 북한이 은행 금융기관에 이제 채택한 무현금 네. 결제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발행한 행표인데 이제는 과거에 그러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부 활동이 아닌 네. 그런 지금 상업적인 대부 활동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현금 결제 그 원칙을 깨고 네. 이제 현금 결제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을 쓰지 않으려고 과거에는 행표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행표 말고 현금으로 거래해라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북한에서 왜 이런 조치까지 하게 된 것인지 앞서서 조금 짚어주셨는데 네. 시장에서 떠도는 자금을 흡수하고 그렇죠. 또 외화 고갈된 부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대북 제재가 좀 효과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뭐 김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해서 뭐 행표를 통해 가지고 행표하고 우리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뭐 어음이나 수표 결제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것이 결국은 이제 현금 흐름을 가지고 막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현금을 많이 돌게 해가지고 그 이제 중앙은행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죠. 그 결국은 이제 북한이 지금 돈줄이 마르니까 네. 북한 당국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북한 주민들로부터 특히 시장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끌어들이겠다는 것인데 일차적인 거는 대북 제재 여파도 있지만은 이게 작년 12월에 북한의 제3차 재정경제 무슨 그 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이미 그 지방은행 운영은행과 관련된 부분이 벌써 확정이 되어졌거든요. 네네. 그건 이제 대북 제재 시작하기 전이니까 우선 의도는 북한 내부에 있는 돈, 현금을 국가가 좀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좀 활용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주 큰 거로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지난 3월 달부터 본격화되어진 국제사회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이 잠깐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 나오는 현금, 특히 외환을 가지고 좀 끌어들이게 되면 그걸 좀 활용해서 이 대북 제재 국면을 한번 돌파해 나가겠다. 이런 어떤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하에 잠식되는 현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일각에서 보니까 북한 내부의 돈은 외화, 현금을 끌어내고 장마당에 있는 돈까지 끌어들이게 된다면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아마 그 지금 경제난 오랫동안 겪고 있고요. 네. 또 대북 제재 사상 초강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부 자강력, 말하자면은 자생 능력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타파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금 흐름, 자금 흐름을 좀 회복을 해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현금 거래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잘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관 기업소들 간에 주고받고 있는 그런 현금 결제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 기업소들이 상품을 생산해서 그것을 시장에 공급, 시장이든 아니면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주민들에게 나간 월급, 그 현금을 회수해서 그 자금 순환을 보장하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자금 흐름의 원칙이거든요. 한데 만약 그것이 안 되고 그냥 기관 기업소들 간에 거래를 그냥 현금 거래 보장한다. 네. 그리고 대부를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대부를 준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반쪽짜리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고수했던 무현금 거래 원칙 그리고 이제 대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여유 자금을 조성을 해서 필요한 기관 기업소들에게 공급해주는 형식이거든요. 대부를 주어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대부를 만약 한다면은 이제 시장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이제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턴오버 말하자면 회전율을 높이면은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이제 성장이 빨라지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자금 순환이나 자금 흐름의 모습을 보면 이게 좀 단순하긴 하지만 시장 경제의 금융 체제를 좀 도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결국 북한에서 좀 먹힐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뭐 제대로 작동되어지게 되면 시장 경제적 요소를 가지고 북한이 이제 운영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 제대로 작동하겠냐 하는 부분에는 우선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한 의도가 과연 그 순수한 시장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제 연상되는 것이 지난 그 2009년도 화폐 개혁을 다시 한번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북한이 사실은 그 시장을 좀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화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가지고 100원으로 올리는 말이지 화폐를 해가지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폐 단위는 높아갔는데 실제 시장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게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한 30배 가까이 쌀값이 네. 단기간에 한두 달 사이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뭐 못 살겠다 아우성 치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이 그걸 이제 원위치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때도 화폐 개혁한 것이 북한이 이제 시장을 통제하는 목표도 있었지만은 시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국가가 좀 이렇게 끌어서 쓰겠다. 그 쉽게 얘기해서 장롱 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네. 국가가 좀 운영해 보겠다 그런 의도로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화폐 개혁 때문에 돈을 갖고 있던 사람들, 특히 외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설사 이게 은행을 통해 가지고 뭐 결제를 하고 뭐 송금한다 이런 정상적인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거 화폐 개혁의 실패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중앙은행을 믿고 맡길 것인가 이거는 네. 상당히 좀 회의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외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당국에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한 푼이라도 네. 북한에 있는 외화를 가지고 지금 국가가 운영할 판인데 개인이 그걸 은행에 맡겼을 경우 그 안정성이 담보되어질 수 있느냐 이럴 때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난 2009년 화폐 개혁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패하게 되면 이번에는 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을 잃은 그 네. 북한의 전주들이죠. 또 그 사람들이 상당히 그 격앙될 수 있거든요. 이 정책이 제가 봐가지고는 한편은 바람직한데 이게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네.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어진다. 그럴 경우는 상당히 그 정말 북한 그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 정부에 대해 가지고 들고 일었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잠재적 어떤 그런 폭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이걸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과거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조치가 과연 북한의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예. 이런 분석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자, 북한은 이렇게 숨어있는 현금을 찾으면서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형제국들을 포섭해서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이란, 아프리카의 우간다, 이번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찾았습니다. 윤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가운데 회담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제 양자 문제, 지역 문제, 또 글로벌한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그런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접촉을 계속하고 또 다양한 레벨에서의 그런 접촉을 갖기로 기대되고요. 또 다양한 후속 협의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쿠바 하면 북한과 50여 년 형제 나라라고 해서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데 이번 윤병세 장관의 쿠바 방문, 대북 제재나 뭐 쿠바와 북한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북한이 바짝 긴장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쿠바는 이제 전통적인 북한의 우방 국가이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북한이 쿠바를 넣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김영철 대남 담당 비서죠. 쿠바를 방문했었고요. 그 전에 또 외무상이 찾았습니다. 이수영. 지금은 이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서 국제비서 자리를 맡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쿠바에 어느 정도 공을 들였냐면 고난 행군 시기에 북한의 경제력이 정말 최초 바닥이고 그 국가 사정이 정말 안 좋은 때에도 쿠바에 원조를 줬어요. 네. 그 강제에서 강선제강소에서 나오는 강제 제일 먼저 보장해 줘야 될 게 쿠바 원조분이었어요. 그거 먼저 주고 이제 했고 그다음에 자동보청이라고 해서 AK 소총인데 그것도 엄청나게 쿠바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쿠바만은 넣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공을 들였고요. 또 쿠바는 쿠바대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나라가 세계에 3개 나라밖에 없었어요. 미국, 이스라엘, 그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3개 나라. 근데 이제 미국하고 수교를 했죠. 수십 년 만에 이제 수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또 외교장관이 찾았죠.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북한이 긴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쿠바 민심이라고 할지 이미 그 바닥은 많이 기울었어요. 우리가 생산한 자동차가 많이 들어가고요. 가전들 엄청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한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한류풍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어 갖고 굉장히 호혜적이에요. 단지 지도부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피델 카스트로가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의 동생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은 우리가 좀 실패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인정한 사람이 그 사람. 그다음에 지금은 관광업 같은 거, 그다음에 그 개인 식당 이런 것들 자영업을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쿠바에서 미국에 망명한 200만 명이 망명을 했어요. 200만 명. 그 사람들이 송금해 주는 돈이 쿠바 경제의 넘버원이에요. 1순위예요. 1순위. 경제 규모로 볼 때 가장 큰 몫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쿠바는 북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많이 외향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이제 쿠바의 지도부가 좀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하고 수교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북 압박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의 엄청난 쇼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우간다 방문했을 때 우간다에서 북한과 안보 군사 협력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외교장관이 쿠바를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 북한으로서는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지금 흐름이 이번에 이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뭐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지만 한국과 쿠바죠. 쿠바와의 어떤 관계 정상화는 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아마 그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 막으려고 수차례 작년부터 올해 얼마 전까지 계속 고위 인사들이 가가지고 쿠바와 이렇게 그 관계를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아마 이 흐름을 막을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아마 바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로 봐가지고는 왜냐하면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쿠바에 대해서 맹비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북한과 쿠바의 관계도 오히려 더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그 북한의 어떤 받은 충격은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라는 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번에 윤병세 외교장관에서 우리는 이제 이 옵적으로 갔습니다. 원래 이번에는 이제 카리브 국가연합회의 25개국이 하는 회의인데 우리는 이제 그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국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가 그 윤병세 장관한테 문서로 발언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윤병세 장관이 발언한 것을 문서를 담아가지고 회원국과는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그 문서 내용이 북한의 그 대북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조에 참가해 주는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더 해달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쿠바가 상당히 윤병세 외교장관을 배려한 것이죠. 우리 입장을. 그런 내용들이 오갔는데 북한으로서 정말 충격을 받을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에 대한 것보다 그래도 전통적으로 쿠바와는 북한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특히 그 이념적인 정신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그 형제 국가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도 그나마 좀 유지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의도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쿠바도 만약에 우리와 수교를 하더라도 아마 남북 사이에 좀 균형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마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 아세안문제연구소의 남광규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